2024년이 밝았습니다. 1월 새해를 맞아서 세계는 한가족 이 시간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차별을 인식하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직접 쓰신 책의 일부를 낭독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때론 자연스럽다. 당사자마저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게 어색할 정도로. 그러나 불합리함을 깨닫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 깨달음은 언제가 됐든 늦지 않다. 이 구절이 담긴 책 가장 보통의 차별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전혼립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 기자 전혼입입니다. 자기소개가 늘 너무 어려운데 올해로 10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좀 오래 일하면 그만큼 좀 일이 쉬워질 줄 알았는데 일하면 일할수록 기사를 쓰는 일이 너무 어려워져서 늘 고민하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런 기자입니다. 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달의 좋은 보도상, 장애인 먼저 운동 실천본부 좋은 기사상, 또 한국여성기자협회 2023년 한국여성기자상 등을 수상하셨어요. 말 그대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굉장히 열심히 기사를 쓰시고 또 그 기사로 인정을 받아서 여러 부문에서 또 상도 받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직접 인사하시기 전에 쓰신 책 가장 보통의 차별 속의 문장 일부를 전해드렸는데 이 책 취재 중에 만난 차별과 혐오의 얼굴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되셨어요? 이 책은 제가 저희 회사 마이너리티 팀이라고 이름 그대로 조금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팀에 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약자는 사회 구조상 필연적으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순간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고 기사로도 물론 나가긴 했지만 기사로 채 나가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2014년부터 기자로 활동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특히 또 관심 분야가 이런 사회적 소수자, 약자 또 어떤 노동 현장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신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1부, 차별한 적 없는데요. 2부 마땅히 혐오할 존재들 이제 이런 그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모르고 은연중에 또 있었던 그런 혐오의 대상이랄까요? 이런 분들에 대한 글들이 담겨 있고 3부는 그렇게 차별이 하고 싶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목을 직접 지으셨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의 구성에서. 아마 이 제목은 그 책에 있는 글들의 문장에서 아마 따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한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나는 어떠했을까라는 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읽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한 신문사 면접에서 여성으로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밤에 이불을 뻥뻥 차는데요. 네. 그게 신문사 최종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이니까 이것만 끝나면 이제 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 돌이켜보면 변명이지만 약간 그런 약간 흥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죠. 네, 좀 약간 기자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약간 좀 꼿꼿하다? 조금 용맹하다? 좀 그런 느낌을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여성으로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는 이게 별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분위기 환기용의 가벼운 질문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나의 용맹함을 좀 보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생각도 없이 아니요, 별로 그런 적 없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나는 씩씩하게 여성으로서도 이 네. 사회에서 잘 네, 살아왔다. 약간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실례가 되는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제가 25? 그러면은 그 회사가 이 회사는 네, 그 회사는 떨어졌죠. 책에는 조금 더 자세히 네, 그 네. 당시의 분위기와 그 이후에 이제 후일담도 담겨 있습니다만 그 대답을 들은 심사위원이 여러 가지로 다 실력이 있는데 조금 어린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그 면접 현장에서 한 거예요. 네, 바로 그게 거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질문들이 네. 다 끝나고 약간 마지막에 분위기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물어본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아,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다 괜찮았는데 조금 어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얼마나 좀 차별의식이 옅었으면 그 말이 부정적인 뜻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로 살짝 어렸으니까 그래서 나 어리다는 뜻인가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여자로서 차별받아 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나는 차별에 연연하지 않고 어찌 보면 여태까지 씩씩하게 잘 살아왔어요라는 말씀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나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럼 지금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도 하셨고 기자 생활도 이제 하시고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사실 그 면접 직후에도 한참 동안도 제 대답이 문제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대답이 문제였다고 알게 된 거는 기자 생활을 하고 여자 기자로서 기자 생활을 좀 하고 나서 어느 순간 그 대답은 굉장히 틀린 잘못된 대답이었구나라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 일상 속에서는 뭐 내가 여자로서 차별받은 걸 잘 느끼지 못했더라도 뭔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성별 고정관념이라는 건 제 발목을 잡아온 것 같아요. 네. 책에도 썼지만 제가 사실 기자를 준비하고 그 면접장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약간 성차별의 산물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 때부터는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 PD가 막상 되려고 보니까 여자는 선호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PD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속에 들어가서 몇 박 며칠을 그렇죠. 지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를 뽑겠느냐 좀 이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구나. 그래서 여자들은 별로 유리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까? 그래서 기자로 조금 폭이 네, 넓어진 네. 건가요, 그럼? 네. 어쨌든 사회적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를 통해서 좀 세상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명 같은 건 좀 비슷하니까 좀 아무래도 될 만한 가능성이 더 있는 기자가 되는 건 어떨까 해서 좀 기자를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좀 차별이 내면화된다고 해야 할까요? 스스로 이게 차별이지라고 깨닫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만약에 누군가 이 똑같은 질문을 묻는다면 경험했죠. 차별을 네. 경험했죠라고 하시면서 그 예시가 굉장히 많아지시겠네요. 네. 예. 근데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기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 사실 다큐피디를 준비했다라는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네. 돌아간다면. 누군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자녀 계획이나 이런 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때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라는 이야기 왜 우리가 흔히 주고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회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사실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뭐 의미 없는 혹은 어리석은 질문과 대답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왕이면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살기 편하게 아들이 낫지 않을까요? 근데 또 제 이 말을 들으신 남성분들은 공감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이 사회에서 남자로 사는 것도 편하지 않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 여성으로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을 내가 누군가한테 들었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열거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여성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건 조금 많이 불편하다. 혹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남다르게 저는 느껴졌고요. 이 책의 제목이 가장 보통의 차별입니다. 보통이란 이 단어가 갖는 뜻이 일반적이다, 흔하다, 뭐 이렇잖아요. 만약에 네네. 바꾼다면. 그럼 보통의 차별이라는 건 일반적 차별, 흔한 차별, 우리가 그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차별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 이런 제목을 붙이셨을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험한 보통의 차별 어떤 것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보통의 일상의 차별인데요. 최근에 저희 신문사는 아닌데 모 언론사에서 검찰이랑 법원을 담당하는 팀을 법조팀이라고 해요. 네. 그 팀이 전원 여성이라고 조금 주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계를 다루는 그 언론사에서도 좀 기사를 내고 소소하게 떠들썩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팀이 전원 남성인 경우는 진짜 수두룩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다가 전원 여성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통의 차별을 당해왔는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제 10년 전에 수습 기자 시절 이야기를 네네. 쓰셨어요. 근데 오빠 취재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의미를 듣고 나니까 기자 세계도 이렇구나. 어찌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여성들이 한 번쯤 겪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좀 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도 입사하고 나서 처음 들은 얘기였는데요. 기자들은 보통 수습 기자를 시작하면 경찰서를 그렇죠. 담당을 해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주로 중년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여성 기자가 굳이 오빠라고 부르진 않더라도 좀 애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사근사근 다가가서 쉽게 친해져서 좀 기사가 될 만한 사건이나 취재거리를 얻을 거라는 그런 비아냥 담긴 단어예요. 이 말을 저희는 동기 남성 기자로부터 들었거든요. 너희는 아. 뭐 오빠 취재하니까 취재 쉽지 않냐? 내가 더 힘들다. 좀 이런 식의 말이었어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자가 가면 네. 어떤 그런 취재거리나 이런 것을 쉽게 획득할 수 네. 있을 거다라는 시선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여기자가 가면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는 분들은 있으세요. 아무래도 성별이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그게 꼭 어떤 취재거리나 기사거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성희롱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네. 저희를 기자가 아니라 여성을 먼저 보는 거니까. 음. 그 오빠 취재라는 단어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 거기에 약간 반대되는 아, 상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형문화? 네, 예, 형문화. 예. 지금은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네. 저희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 남성들이 서로를 형이라고 부르는, 선배를 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여 기자들은 안 되고 남 기자들만 서로를 형령하는. 근데 호칭이 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냥 선배라고 불렀을 때랑 형이라고 불렀을 때는 확실히 그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연대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형문화랑 같이 그 흡연 연대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같이 담배를 피면서 그 알짜 정보를 공유하는. 근데 이게 기자뿐만 아니라 공직에도 좀 있다고 회사도 하더라고요. 네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실제로 저는 형문화나 흡연 연대는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빠 취재라는 거는 과연 존재할까요? 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조직의 이름은 다르지만 뭐 방송일 수도 있고 공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언론 일반 회사까지 다 다양하겠지만 이런 분위기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구나라는 네, 것을 맞아요. 하나 느꼈고요.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에 뭐 예를 들어서 상무 이상의 어떤 임원진을 보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어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친목이 일로서만 다져지는 게 아니라 퇴근 후에 뭐 함께 술자리를 맞아요. 갖는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함께 골프 라운딩을 갖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성의 경우는 그것도 가정이 있는 여성이라면 그런 퇴근 이후의 친목 문화에 똑같은 비율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 있는 분들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흡연연대, 저녁에는 또 친목연대. 예, 이게 참 그렇구나. 우리나라 사회에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 그럼 언론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목격하는 여러 차별의 장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나? 어떤 스스로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럴까요? 그런 또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취재를 하다 보면 나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뵙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미처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둘 다 좀 장애인에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그 지난해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지하철에서 장애인 활동가들이 그렇죠. 시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나도 지하철을 이용하겠다 해서 네네. 사실 그게 출근 시간대여가지고 맞아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또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같이 하루 종일 동행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동행 취재하면서 뭐 서울에 휠체어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 많다는 사실은 뭐 사실 이전에도 기사로 많이 나왔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서울 지하철에 굉장히 많은 곳에 이미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예. 이런 거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물리적 시설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갖춰져 있지 네. 않나? 네. 그래서 그분하고 하루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때 느낀 거는 그런 시설의 미흡함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따갑더라고요. 시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동 휠체어가 크니까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그분하고 몇 활동가, 명. 네, 예, 활동가 예. 한 명, 그리고 저 정도 타면 꽉 차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그분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되게 싸늘해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주변의 분위기가. 왜냐면 그 엘리베이터를 많은 분들이 사실 네네. 이용하시거든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네,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너무 싸늘해지고 막 어떻게든 먼저 타려고 막 나서는 분들도 있고 그날 제가 하루를 동행했는데 싸움을 거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게 시설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게 되게 무섭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날 그냥 동행했을 뿐인데 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의 그런 차가운 행동에. 정작 그 활동가는 되게 이런 환경이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게 된 게 이런 장애인 활동가들 덕분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돌이켜보면 이분들 덕분에 타게 된 엘리베이터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현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네. 어르신들이 그 앞에 줄 쭉 서서 기다리시는 모습은 지나다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타야 되는데 저분이 타면 좀 더 기다려야 하니까 다리도 아프고 나 좀 그쵸. 시간도 급한데 그죠. 그 다 저마다의 사정이 맞아요. 있으니까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생기게 된 어떤 계기 역시 장애인 분들이 필요하니까 였다는 것도 네,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런 뭐 에피소드가 또 예. 또 하나는 제가 그 장애인의 형제 자매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부모의 덜 아픈 손가락? 네네. 장애인 형제를 챙기느라 약간 소외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좀 이들의 고통이나 희생 같은 데 포커스를 맞추려고 했고 그런 질문을 주로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애인 형제 자매를 막연히 뭐 짐이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히 형제의 사랑이 존재하더라고요. 네네. 물론 저는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사는 걸 되게 단편적으로 그냥 힘들겠다, 그냥 너무 괴롭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삶이 마냥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고통뿐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진짜 그 입장이 되어 보기 전에는 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일 거야 혹은 어떤 감정일 거야라고 속단하는 것조차 나의 편견이고 차별일 수 있겠네요.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엘리베이터 관련한 거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 또 지난해 그런 어떤 장애인 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아, 나 오늘도 출근하다 지각할 뻔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철도공사에서 아예 좀 못하게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잖아요. 뭐 무정차로 지나간다든지.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이 관련한 뉴스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계는 한 가족 신년 특집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가장 보통의 차별을 지은 전혼립 기자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 그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이 감독이 아시아인이고 자기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담은 영화라서 그 영화를 보면 약간 아시아인이 그 미국 외국에 사는 아시아인의 차별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OST를 함께 들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 OST 가사가 당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공이어도 괜찮다라는 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차별이 사실 저는 이 차별을 해결하려면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좀 차별이나 혐오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음악을 좀 추천해보게 됐습니다. 네. 영화 엘리멘탈 지난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죠. OST 가운데 라우브의 Steal the Show 전해드립니다. Started out on a one-way train. Always knew where I was gonna go next.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I was missing out on every moment. You'll be one and baby I'll be two. Would you mind it if I said I'm into you?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You and I, we go together. You're the sky, I'll be the weather. A pretty thing, the sun and rain. Oh no, oh yeah. Summer night, perfect occasion. Where am I? You know I'll be waiting for you, for you.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last forever. You shine, and still show.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What am I if you still the show?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What am I if you still the show?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만 해도 차별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전혼립 기자가 골라준 음악 들어봤습니다. 영화 엘리멘탈 OST 가운데 라우브의 Steal the Show였습니다. 앞서서 직접 취재한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느낀 점들을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10년 정도 우리 사회 곳곳을 다니면서 바라보셨잖아요. 그럼 이 사회의 차별이 조금 더 부정적인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좀 예전에 비해선 나아졌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책을 내고 이 질문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냥 주변만 둘러보면 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느끼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감으로는 그냥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온라인 댓글만 보면 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과대표된 차별의 목소리가 아니라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한 좀 수면 아래 여론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그 한국갤럽에서 2년마다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찬성은 17%, 반대는 67%였는데 이게 지난해 조사에서는 찬성이 40%, 반대는 51로 줄었어요. 굉장히 네. 유의미한 숫자인데요. 그쵸. 네네. 이제 반반까지 온 거잖아요, 그쵸. 거의. 이게 찬반 격차가 이렇게 매 조사마다 꾸준히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만이 그 저희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19년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거든요. 네. 근데 이 합법화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반대가 더 높았어요. 근데도 일단 법을 만들고 동성 결혼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자꾸 비추다 보니까 결국 여론이 찬성으로 모아진 거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다 찬성을 하고요. 다는 아니지만 네. 대부분이. 이처럼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앞서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니는 회사의 여성 기자 비율을 봤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 여기자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그러한 변화. 그다음 저 역시도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의 어떤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꾸준하게 또 달라지고 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무 요즘 표현들이 다 극단적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내 눈앞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데 온라인상으로 보면 혐오나 차별이나 막 이런 상황이 너무 넘쳐나서 그래서 더 좀 크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극적인 차별 사례에 좀 익숙해지게 되니까 막 뉴스 이런 거 보면 아 그렇구나 저 정도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책의 제목처럼 보통의 차별, 일상적인 차별, 스며들듯이 행해지는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로 좀 느끼기가 어렵다 그럴까요? 네,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사를 쓸 때 많이 고민을 해요. 아무래도 좀 소수자 약자의 얘기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
조금 더 주목을 받으려면 더 자극적인 사례를 써서 많이 읽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는 언론이 조금 사례자를 섭외해 달라고 할 때마다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언론이 원하는 건 거의 범죄에 가까운 일을 당한 피해자인데 사실 그 현실에서의 차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수자 기사 댓글을 보면 정말 그냥 무지성적인 욕설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차별 안 한다. 차별 안 한다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차별이거든요. 나답기 위해 다른 이들의 허락이 필요한 삶 역시 차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성향을 밝힐 수 없다는 거 그것이 차별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라라는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앞서서 장애인들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불편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차별하지 않을 테니까 티내지 말고 조용히 살라. 그럼 어떻게 이들에 대한 태도, 그런 사회의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걸까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랄까요? 나답기 위해 다른 뭔가 허가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나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삶이 과연 가능한 삶인지 노키즈존의 경우에도 요새 노키즈존 많아지면서 부모들한테 그 노키즈존 가기 전에 식당에 미리 문의해 봐라. 그 식당 노키즈존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다른 사람들은 쉽게 갈 수 있는 식당을 부모라는 이유로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면 그건 차별이 아닐까요? 전 그거 역시 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뭐 성소수자, 장애인분들 여러 그 집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군가 힘들어하면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실. 그러니까 누가 하래.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네. 이 책에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요즘 저도 이 단어 정말 많이 봤어요. 줄여서 누칼협.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니? 뭐 이런 의미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연예인이 악플로 괴로워한다. 그러면 악플을 달지 말아야 하는 건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으면 연예인 하지 마. 라는 댓글이라든지 직장 문제로 막 힘들어하는데 우리 뭔가 이거를 개선해보자가 아니라 그럼 뭐 딴 데로 가. 이런 게 과연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기사를 썼을 때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그럼 그 직장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되지. 네가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 있어서 그러는 걸 감당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태도는 결국 문제를 고착화시킬 뿐이죠. 네.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냉소적인 태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냉소적인 태도를 쿨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또 그분들 입장에서 들으신 적도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 사례랄까요? 그 콜센터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콜센터가 고객을 만나는 최전선이지만 이분들이 그 회사의 소속인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은 다 비정규직 용역이거든요.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좀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과연 이 일을 그만두고 그럼 다른 일 해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 특히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출산 전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이 되니까 그 이후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곳이 콜센터뿐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과연 그분들의 선택인가? 그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싫으면 싫은 사람이 떠나야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은데 과연 선택지가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그분들이 원해서 과연 그 상황 속에 들어간 건지는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텐데 뭐랄까 타인의 삶에 대해서 참 쉽게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 번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타인의 삶을. 그래도 아 그래 저 사람은 뭐 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라고 이렇게 좀 공감하려는 노력, 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셨을 때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노력이랄까요? 아니면 그분들에게 공감하게 되는 어떤 지점이나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사실 만날 일이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그냥 인간 전원님이 가서 말을 걸면 그들은 대답해주지 않겠지만 기자 전원님이 말을 걸면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좀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재를 한 이후에는 이전처럼 그 사람들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남처럼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직업이 기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거 하나는 노력? 제가 좀 엉뚱한 노력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자가 되기 전부터 하는 조금 작은 노력이 있는데요. 제가 경기도에 살아요. 그래서 대학이나 회사를 다닐 때도 좀 대중교통에서 되게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됐거든요. 사람이 되게 바글바글한 지하철에 있다 보면 말 그대로 인류애가 사라져요. 그렇죠. 네. 아, 이 상황 빨리 벗어나고 네, 싶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 거추장스럽고 다 싫고. 그렇죠. 이게 나만의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너무 힘들 때마다 저 사람들한테는 내가 짐덩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인생에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전부터 이 순간이 견디기 힘들어지진 않더라고요. 나만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고 남들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를 좀 끊임없이 자기에게 설득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간과하기 쉽거든요. 왜냐면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니까요. 이거를 되게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조금 남을 이해하게 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많이 쓰던 말로 역지사지하라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녀인 것처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똑같이 인정하면 되는데 나는 소중하니까 이 세상이 내 주변으로 내 위주로 돌아가야 돼라고 보통은 많이들 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 차별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서서 성소수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차별하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살아라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답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허락이 필요한 삶 역시 차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뭐 모난정이 돌맞는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예로부터 튀지 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100%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뭐 어떤 부분을 조금 이렇게 숨기고 아니면 드러내지 않고 노출하지 않고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예. 제가 정말 말수가 없는 편이거든요. 평소에. 그러세요? 네, 그런데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네,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성을 갈아 끼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늘 끊임없이 새로운 취재원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그분들의 말을 이렇게 꺼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들지만 힘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정말 의외의 그런 어떤 지점이네요. 네. 그럼 지금 한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고 나시니까 조금 달라지셨어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사회성이 발달한 것 같긴 합니다. 아, 처음 기자가 됐을 때보다는. 저도 비슷해요. 아, 네. 만들어진 사회성인가요? 네, 보통 생각하실 때 방송 혹은 뭐 기자 뭐 이런 맞아요. 직업에 대한 일반 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되게 스테레오타입이 활발할 있죠. 거고, 네. 네, 뭐 말도 되게 잘할 거고, 저는 딱 이 주어진 공간이랄까요?
기자는 누군가를 취재할 때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마이크 앞에서는 아, 그분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나 또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모습이 평소에 제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모습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아니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그러면서 조금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나를 그런 모습으로 알고 다가왔는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상대방이 좀 실망을 하거나 아, 그렇죠. 예, 그런 있잖아요, 상황들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차별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혹은 내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차별도 시작되고 혹은 더 나아가면 혐오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차별과 혐오를 느껴서 경험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책 목차에도 있지만 좀 누구든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지금 뭔가 제가 차별의 상황에 놓이면 저한테서 먼저 문제를 찾게 되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거나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차별을 받는 내가 아니라 차별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를 먼저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가 혹은 저 상대방이 저 사람이 좀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그런 용기를 갖기가 쉽지는 맞아요. 않죠. 예. 저도 맨날 그래서 연습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물론 이게 너무 지나쳐서 약간 너무 자기 방어나 회피 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그거 사회적인 문제랑 저의 문제를 분리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제목이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보통의 차별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과연 나는 이런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혼립 기자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나에게 혐오란 무엇이다? 어떤 대답을 주고 싶으세요? 방금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셨듯이 조금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내 안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혐오와 차별이 더 편하고 쉬운 길이거든요. 네. 나와 다른 처지의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건 되게 힘이 드는 일이잖아요. 사실 선함이 곧 강함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착하고 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되게 평범한 선행에도 사실 거기까지 가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름 그대로 선함이 곧 강함이기 때문에 선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선함이 곧 강함이다.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게 오셔서 취재 중에 막 뛰어오셨잖아요. 방송 함께 쭉 하셨는데요. 끝으로 올 한 해 어떤 계획이나 또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조금 고민한 게 제가 마치 되게 잘난 듯이 나는 차별과 혐오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라고 들릴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도 사실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 누군가를 계속 차별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세상은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노력이 굉장히 힘들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능한 만큼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올해는. 개인적으로 가능한 네. 만큼만. 맞아요. 내가 일만큼만 달라지면 그 일이 모여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걸 하지 않아서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이면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또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런 어떤 차별이나 혐오에 대한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거든요. 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 그래. 나도 차별을 경험한 건가? 혹은 나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이야기한 거 했는데 그럼 나 역시도 상대방에 대한 차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건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보통의 차별이라는 책을 쓰신 전혼립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눴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